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자보수 장기선 계획 기본적인 기초 개념 정리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하자보수하고 장기선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를 공부하는 한 이제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이제 기능 회복을 하는데 기능 저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 기능 회복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51페이지 보시면 제5장의 건물 관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건물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건축물 시설물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공동 주택만을 하지는 않죠. 우리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노후화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회복할 것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해요.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우선 기능 저하 요인을 살펴보고 또 이것들에 대한 기능 회복 방법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균열과 관련된 이야기죠. 콘크리트 건축물 뿐만 아니고 균열 발생하게 되면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물이 투입이 돼요.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2차적인 이러한 기능 저하 요인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로죠, 결로. 실무에서도 이 결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로가 왜 일어나고 또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균열과 결로는 결과적으로 이 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수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결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단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열, 결로의 기능 저하 요인과 방수 단열의 기능 회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도 기능 저하 요인과 회복 방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에서 건축 구조를 공부를 하시면서 일부 이 부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적인 요인이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이 시설 개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실무 시험에서 이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1페이지에 보시면 뭐 균열의 원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상 미비, 또 시공상 결합, 또 외부 환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기초적인 내용들 중에서 뭐 이러한 부동치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론에서 구체적인 학습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보수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균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를 하기 전에 이 균열의 원인, 아까 잠깐 살펴보셨는데 왜 균열이 생겼는지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원인을 제거해야지 결국 이제 보수가 됩니다. 이 균열의 형태를 보면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뭐 구조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균열에 이르기까지 균열은 다양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 균열의 크기에 따라서 표면 처리 방법, 또 주입, 또 이 균열 부분을 일부 커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수지를 주입하는 이런 형태의
커팅이 필요한 충전공법 혹은 충진공법 뭐 이러한 형태가 있고 철물보관법 균열이 심각한 경우에는 균열 자체를 아예 묶어버리는 거죠. 기부스하듯이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균열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다면 그 균열 부위를 바로 그 방수성이 높은 피막으로 덮어 씌우는 방법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표면 처리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주입공법하고 충전공법을 이제 구분하는데요. 표면 처리는 균열이 미세하기 때문에 또 철물 보관법은 뭐 균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주입과 충전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가령 여러분들이 계단 예전 이제 형태의 계단 보시면 그 인조석 물갈기가 되어 있는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끼다시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면 위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금이 살짝 가 있는 게 보여요. 금이 살짝 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두드려 보면 텅텅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텅텅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 안쪽이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로분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제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이 고여 있던 자리는 이제 공극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닥면을 보니까 실제 하중을 이 정도 두께에서 견디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요만큼밖에는 그 구조 내력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 부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균열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균열이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균열 부위가 위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균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또 이렇게 이제 벽체 같은 경우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벽체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도색 작업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인부들 이렇게 달비기 같은 거 타고 막 이렇게 뭘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그라인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갈아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부 쪽에 이렇게 이제 일부 균열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외부 쪽에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균열은 이 안쪽에 이런 이제 공급이 있게 발생된 건 아니고요. 요 균열 자체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균열과 이제 이런 균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벽 쪽에 살짝 균열이 있는 부분들은 이 안쪽에 크게 물론 이제 이 안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균열이 철근까지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면 이 철근이 산화에 의해서 방리합니다. 그럼 구조 내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균열이 진행하지 않도록 커트를 해내죠. 이걸 이제 그라인드로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V자 혹은 이제 U자로 커팅을 하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균열이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커팅을 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여기 이제 실링제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커팅을 하는 방법을 충전공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아무리 커팅을 해도 이 안에 엄청난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 자체가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물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극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에폭시 수지 같은 거를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서 여기를 일체화 시켜야 됩니다. 이 구석구석 다 집어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체화 시킨 다음에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주입공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주입을 할 때 뭐 주사기 같은 걸로 주입을 하죠. 그래서 뭐 전동 혹은 뭐 수동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주입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입공법과 충전공법 그러면 이제 뭐 다 집어넣는 거다. 조금 이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충전과 주입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지어진 이제 공동주택의 뒷베란다나 뭐 이렇게 보면 뭐 한겨울 되면 이 결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로가 이론적으로는 노점 온도, E3 맺히는 온도죠 말 그대로 E3 맺히는 온도가 있어요. 노점 온도. 노점 온도 이하가 돼 버리면 거기에 말 그대로 E3 맺힙니다. 그 표면에 E3 맺혀. 그러니까 그 표면에 노점 온도 이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E3 맺히죠. 마치 냉장고에 있던 뭐 캔 같은 거 꺼내 놓으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거기에 이제 이 물기가 이렇게 상이 맺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가령 콘크리트 표면 혹은 이제 그 어떤 그 구조체 표면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온도가 낮은 거. 마치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는 이슬이 맺히게끔 되어 있다.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이슬이 맺히게끔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는 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로가 뭔지도 알고 수증기가 많으면 결로 현상이 심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로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종류예요. 종류.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로의 종류. 자, 우리가 이제 늘 결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잖아요. 결로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저기 보니까 뒷베란다에 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고 나중에 겨울치니까 얼기도 하고 곰팡이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보이는 결로입니다. 이걸 우리는 표면 결로라 그래요. 표면 결로. 말 그대로 자, 구조체가 이렇게 있어요. 구조체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표면에 이렇게 이제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 표면 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면 결로. 자, 이러한 결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결로가 있어요. 어떤 결로가 있냐면 내부 결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 결로. 내부 결로는 자, 이 구조체가 있어요. 구조체 있는데 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결로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에 결로수가 생기냐면 여기에 생기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 구조체 내부에. 예. 구조체 내부에 결로가 생기는 걸 내부 결로예요. 내부 결로는 외관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결로가 없네 그랬다 어느 날 보면 뭐 다 이제 썩어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 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 온도 이하가 됐을 때 발생을 하잖아요. 노점 온도 이하. 그러면 이제 동절기를 가정을 좀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쪽은 온도가 높죠, 내부는. 이쪽은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외부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고 이제 온도가 낮아요. 그럼 이제 결로가 생기지 않다가 이 열이, 그러니까 차가운 열이죠. 차가운 열이 쭉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열이 잘 돼 있으면 가다가 막히겠죠. 근데 단열이 허술하다. 그럼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열이. 그러면 여기에 온도를 막 낮춥니다. 표면의 온도를, 예,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쭉 낮추다가 낮춘 시점이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결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차가운 열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단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열재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열이 쭉 오다가 더 이상 못 가죠. 그러니까 이 표면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 결로 부위가 발생된 곳을 보면 단열이 100% 안 돼 있어요. 단열이 안 돼 있거나 또 우리가 이제 그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 물론 개론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열교 현상에 의한 열교 부위. 열교 부위는 이제 다른 곳은 아니고요.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교자. 무슨 대교 할 때 열이 다리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차나 사람도 다리로 다니듯이 열도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 그러니까 열이 쉽게 어디로 다니겠어요? 열이. 갔더니 여기는 단열이 돼 있으니까 못 가니까 못 가다가 쭉 가다가 단열이 안 된 곳으로 가겠죠. 막 창틀이나 이런 데. 그래서 창틀 같은 데도 이슬이 맺혀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위에 이제 이렇게 결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표면 결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열이 쭉 전달을 하는데 쭉 가는데 이 정도 갔더니 여기로 단열이 안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가다 보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보니까 노점 온도 이하다. 그럼 여기에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기보다도 전에 여기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쭉 가다가 노점 온도 이하인 곳에서는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좀 대책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결로가 생기면 여기에 단열재를 안 해서 이렇게 단열재 처리를 해도 이 표면의 온도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이 구조체 중간 부분의 온도는 이미 떨어졌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부 결로다 그러면 안쪽에 단열재를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바깥쪽에다 단열재를 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바깥쪽에다 대면 아예 열이 가다가 침투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의 온도는 그대로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러한 결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로는 이 표면 결로든 내부 결로든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죠. 단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열과. 그래서 이 결론은 단열과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 단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안쪽에다 이렇게 단열하는 거를 내단열, 또 바깥쪽에 이렇게 단열하는 것을 외단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콘크리트 블럭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운데에 단열을 할 수도 있어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 이런 걸 이제 중간 단열 뭐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결로와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고요. 기타로 백화 현상이라든지 이제 콘크리트의 그 석회 성분하고 이제 물 H2O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물은 증발하고 나머지 결정 부분이 건축물의 표면에 남는 걸 우리는 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화, 그늘진 곳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죠.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도 5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거나 동해, 또 얼어서 밀어 올리는 동상.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서 밀어 올리는 걸 동상이라 그러고요. 얼어서 그냥 해를 입는 걸 동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해는 주로 이제 타일 부착 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얼어서 타일이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부피를 팽창하니까, 그죠? 이런 게 이제 동해라고 하고, 동상은 보도블럭 같은데 밑에 이제 습기가 있으면 얼잖아요. 얼면서 위로 밀어 올리죠. 그럼 보도블럭 같은 게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동상이라 그래요. 주로 배수가 안 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일단 건축물 시설물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균열이든 결로든 이게 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회복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55페이지에 방수공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아스팔트 또 넘기시면 뭐 시멘트, 시트, 도막 뭐 이것 이외에도 뭐 금속 방수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방수, 코킹 방수 뭐 이런 이제 많은 방수의 형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모체나 이 구조체의 형태, 또 지붕재라든지 외벽 마감재 형태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이제 방수 형태를 취하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가장 이제 누수가 우려되는 건 지붕 아니에요, 그죠? 지붕에는 주로 이제 아스팔트 방수를 하게 됩니다. 꼭 아스팔트 방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체가 어떠냐, 또 마감재 재질이 뭐냐, 뭐 아연 징크판으로 이렇게 금속재로 마감되어 있는 건축물에 아스팔트 방수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제 그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펠트 또 이러한 아스팔트 플라이머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층을 계속 곁대서 이렇게 이제 방수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아스팔트 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옥상 방수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그 용어나 어떤 그 세부적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 개론해서 기초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뭐 8층 방수, 10층 방수 하면서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시설 개론에서? 전혀 뭐 말씀을 기억이 없어요. 예, 아주 뭐 방수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방수하게 되면 이제 물을 많이 쓰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샤워하고 그랬는데 그 물이 밑에 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 이제 아스팔트 방수 안 하고 이런 데는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죠. 그래서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수 풀을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에다 방수액 넣어가지고 개가지고 그다음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방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옥상에 주로 쓰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의 특성이라든지 또 지하실이나 이런 데 화장실 사용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실 정도 되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6번 보시면 이제 그 시트 방수하고 도막 방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지금 이제 요 단열은 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방수할 때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쉽게 구분을 해요. 재질도 다르고 하나는 시멘트고 하나는 아스팔트고 또 아스팔트 방수는 이제 옥상에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 지하나 뭐 이런 이제 화장실 이런 데 이제 하니까 이제 쉽게 구분을 하고요. 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는데 요 두 가지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트 방수하고 도막 방수. 시트 방수하고 도막 방수. 이제 방수를 하려면 막을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기름막을 형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든. 근데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시트 방수는 제품이 성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트지가. 말 그대로 왜 여러분들이 시트 이렇게 바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붕에 시트 방수한다 그러면 모체 말단에 시트지를 덮는 거예요. 이 시트 방수입니다. 그냥 칠하면 됩니다. 그냥 부착하면 됩니다. 시트 방수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도막 방수는 이 유제를 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롤러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칠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막 방수는 이렇게 바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트 방수는 붙이는 거고 도막 방수는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시트 방수도 그걸 잘 이렇게 부착하는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방수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트 방수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시트지를 부착함으로써 부착할 때 띄어서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 딱 맞춰서 부착만 하면 방수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 도막 방수는 실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모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트지를 부착하는 거 그냥 이렇게 부착을 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겹쳐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착하면 시트 방수는 그냥 끝나는데 도막 방수는 모체에
이 도막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다가 어디는 얇게 되고 어디는 두껍게 되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작업하다 뛰면 여기 이제 핀홀이라고 그래서 구멍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펴 바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도막방수가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어떤 요건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모체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작업을 했어요. 시트 방수를 하든 도막 방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오래 갈까요? 방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죠. 이건 이제 일정하고 고르고 제품 뭐 질도 좀 좋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잘만 하면 오래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을 실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에서는 고분자 시트 방수는 20년의 수선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건 좀 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심화 과정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암기법을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20년 하는데 도막 방수는 15년 내구성을 가져요. 좀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 방법이고 어떤 형태냐를 좀에 접근하시면 그 부분도 쉽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트 방수와 도막 방수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실링은 뭐 여러분 많이 하는 거죠. 코킹. 뭐 좀 틈새 생기면 그냥 우리 이제 실리콘 같은 걸 쏘잖아요. 그죠?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뭐 백업제라든지 뭐 브레이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되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외부 또 내부 또 중간 단열 57페이지에 그 표현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열 말 그대로 열교 부위의 열을 차단하는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재는 거기 56페이지 보시면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된다. 뭐 흡습성이 낮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거를 그냥 외우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열 전도율은 낮아야 단열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뭐 흡습성이 낮다. 이게 물기를 잘 함유하면 이 단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비 오는 날 여러분 잘 비싼 부스 한번 입고 한번 나가 보세요. 눈 맞고 비 맞고 하면 그게 단열 금방 춥잖아요, 그죠?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성이 낮아야 되고 투습성이 좋고 내화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낮다, 높다, 있다, 없다, 뭐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개론이나 실무 요쪽 건축 구조 편에 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처음에 그렇지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특별히 이제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건축물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과 회복시키는 방법을 봤어요. 이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된 거를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이렇게 이제 수선을 통해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점검 또 진단 또 보수, 수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법적 절차로 미리 정리하고 갔죠. 그래서 하자 보수와 장기 수선 계획을 같이 공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 시설물 관리 쪽 파트를 보셨고요. 제 6장에 보시면 건축 설비 관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5장을 여러분 1차 시험에 시설 개론에 건축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요 건축 설비 관리는 말 그대로 건축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2달, 3달 동안에 이 시설 개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한 번 돌리실 때 이것 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실무는 건축 구조 관련된 건 요만큼. 정말 조그맣죠, 그죠? 물론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니까 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가더라도 건축 설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건축 설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2차 시험, 뭐 1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40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과목당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건축 설비 관리에서 20회 시험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전에도 17, 뭐 16, 17, 18.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와, 야, 요것만 해도 되겠는데?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놓치지 말아야겠다. 여기 승부를 한번 보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설개론 공부를 하시면서 건축 설비를 공부하시잖아요. 어때요? 공부하시는데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봐요. 뭐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떠나서 어떤 설비를 배워요? 어떠한 건축 설비를 배웁니까? 뭘 배우죠? 어떤 설비를? 그냥 예. 건축 설비 어떤 걸 배워? 아니 어떠한 건축 설비. 뭐 예를 들면 전기 설비 뭐 이런 이제 설비가 있잖아요. 어떤 설비를 배우시는 거예요? 급수, 배수, 우수, 소화. 에? 전기, 난방. 등등. 예, 그 정답이네. 등등. 지금 6개 폈어요. 그죠? 잘 이제 이게 이제 여기는 잘 접근해야 돼, 전략적으로. 이만큼이 나온다. 근데 설비가 분명히 건축 설비를 한번 했잖아요, 개론에서.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 안 한 것 중에 뭐 운송도 있고, 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도 있고, 이런 뭐 환기 설비도 있고, 뭐 이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떤 설비가 있는지. 그런데 이걸 다 접근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비가 대략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럼 내가 공부할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비가 일단 어떤 설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가지수가 많으면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3개 지나면 땡입니다. 3개 지나면 도저히 머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 뿌리 구조라 그러죠. 관련성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쉽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물과 관련되는, 열과 관련되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이 되는 설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과 관련되는 건 먹고 버리고 냄새 나니까 공기 좀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이 우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돌려 놓으면 일단 물과 관련된 일순환이 끝났어요. 그죠? 먹고 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려 놓는 거죠. 열과 관련되는 설비는 대표적인 게 이제 냉난방이죠. 또 물도 데우죠. 또 냉난방 하고 나면 공기가 안 좋아지죠. 환기, 뭐 공기 조화. 기본이 되는 설비, 모든 설비에 전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가스, 소방, 운송,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구분해서 3가지 어떤 유형별로 보니까 뭐 4개, 한 4개, 한 12개, 13개, 뭐 이 정도 설비를 배웁니다. 그죠? 일단 이걸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인데 자꾸 배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론에서 여기 있잖아요. 한 달, 2달 동안 이것만 한다니까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아우 많은 설비가 있구나. 많은 설비가 있구나.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러한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법령이 있어요.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수도법이라든지 뭐 하수도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환기설비 설치 기준 뭐 이러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 이 기계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수도법에서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이상 해라. 뭐 이런 이제 법령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실무적 측면에서 문제 유형화되고 굉장히 중요한 실무가 되죠. 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론에서 배운 그 건축 설비의 내용이 그대로 와요. 이번에도 세 문제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무에서는 언급 안 한 이야기가 개론에서 나왔던 것이 실무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똑같다. 이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죠. 1차 시설개론 공부하시고 1차 시험 끝났다고 다 머릿속 다 비우시면 안 돼요. 시설개론은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시설개론을 공부할 때 이건 1차가 아니고 1차뿐만이 아니고 2차도 같이 사용하는 거다. 이 말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요.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공부하실 때 2차 안 하셨던 분들은 시설개론에 나오는 부분을 해야 돼요. 시설관을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100%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1, 2차 동차로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하시던 거니까 그대로 그냥 탄력받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된다. 자, 이 이론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급수설비 하나만 해도 물과 관련된 거, 뭐 수도 압과 관련된 것부터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통기관, 뭐 오수정화, 오수처리 용어라든지 뭐 또 BOD 제거라든지 아무튼 이쪽과 관련된 또 이론적인 부분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법령에서 출제되는 게 한 8개, 7, 8개, 이론적인 게 한 10개, 뭐 그래서 10개, 11개, 뭐 7개, 8개 이 정도 이렇게 약간 이론이 더 많이 나와요. 전체 문제 패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가 보통 이제 통상 이제 어떠냐를 좀 보시면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는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이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1개 혹은 2개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해당되는 부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기초적인 측면이라도 이걸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는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여기를 다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급수, 뭐 오수정화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자격 제도가 있어요. 수질 기사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 설비 기사나 기능사 또 여기 열 관리하는 뭐 열 관리 기능사나 열 관리 기사 뭐 냉동 공조 설비 뭐 기사 뭐 기능사 뿐만이 아니고 전기 기사 뭐 전기 또 여기 있는 뭐 가스와 관련된 뭐 소방과 관련된 소방 시설 또 운송과 관련된 뭐 승강기 운송 이런 이제 승강기 기사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격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 기사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전기 기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건축 설비 기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잠깐 한 2시간 공부하고 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소방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1-2시간 공부했다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하나의 문제는 다 고유 영역에서 그래도 뭐 마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로서의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18문제를 냈을 때 이걸 다 맞추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 관련된 전문 서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년을 공부를 하면 모를까. 그냥 1년 또 저희 실무에서도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이틀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수로 하면 한 10시간 안쪽 공부해가지고 이걸 다, 그것도 법령과 이론을 다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는 보지 못한 문제나 내용도 출제가 되고 그래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통상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은 이제 처음이시니까 뭐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각각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는 최소한 6, 7문제 거의 다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개론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했고 근데도 여전히 넓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반타작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11문제 정도를 맞추게 돼요. 이러면 이제 반 조금 더 냈죠. 말 그대로 이게 60점이에요. 60점 조금 안 되거나 60점 됩니다. 요쪽에서만 이야기할 때. 요렇게를 목표로 두고 가는 거야. 그럼 목표 두면 목표를 꼭 맞추지 못해. 그거보다 조금 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럼 합격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합격이 되게끔 실무의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하자보수나 장기손 계획이나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어떤 내용들이 입주대표회의나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적인 무한 반복을 하시기 때문에 다 맞추고 다 합격을 하십니다. 합격을 하시는데 전략을 세우실 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내 합격하겠다. 이러면 말 그대로 삐끗합니다. 이런 전략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그래서 혹시 이제 20회 때 기출됐던 문제나 뭐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 같은 거 여기 나오는 계산 문제 있거든. 뭐 이번에도 여기 또 요 환기 또 여기 두 문제죠.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 오우 머리만 극적극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을 하실 때, 학습 기본적 처음에 이제 접근하실 때는 이 부분은 개론에서 일단은 이제 시설 개론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저하고 기초 기본 과정에서 이제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들, 이러한 설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러한 법령의 내용들의 틀을 좀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한두 문제를 제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하실 땐 이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뭐 공동주택 관리법은 다 합니다. 정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해요. 그렇게 이잡듯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서 나온 문제는 거의 90점 이상 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문제. 근데 여기는 가령 그냥 우리가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게 건축 설비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요만큼도 안 돼요. 실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여기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개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갖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비약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략 세우는 거를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시험 문제나 기출 문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매해 뭐 15문제 이상, 18문제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많이 매해 쏟아지겠습니까? 근데요, 건축 설비기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건축 설비기사. 그럼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한 이제 또 포괄적인 문제를 내거든요. 건축 설비기사를 1년에 3번 봐요. 그렇게 매해 문제가 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곳이다. 그냥 간단한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잡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조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뭐 가령 이 부분이 이제 타겟팅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점수를 이렇게 비해서 맞춰가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건 뭐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출제되고 오류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과정의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거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이제 출제되니까 여기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하셔야 돼요. 그럼 하셔야 되고 여기는 조금 뭐 그냥 설렁설렁해 보여도 여기는 그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뭐 거의 하시긴 하시죠. 왜냐하면 안 하실 부분은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6장 건축 설비 관리 있는데, 그 일본의 비상급수 시설이 20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제 이런 이제 20회 때 거기 비상급수 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뭐 0.2톤, 0.5톤 하는 바로 이 문제가 이제 20회 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법령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법령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요 패턴을 기본 과정에서 잘 엮으셔야 돼. 잘 잡으셔야 돼, 기본을. 여기보다도 많이 나오지만 이건 개론해서 잡으셔야 되고, 우리 이제 실무 시간에 요 이야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좀 쉬셨다가 57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법령과 관련된 건축 설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